네, 약속된 시간이 되어 식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 정기웅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에 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개막 행사의 시작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장이신 강준영 교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서울에서 이렇게 다 내려오시는 그런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같이 여러분들 뵙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저희가 주관을 하지만 저기 있는 저렇게 많은 학교들, 그리고 특히 부산 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지역원이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의의가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HK 사업단이 전국이 굉장히 많은데 좀 주제를 동양과 서양의 만남,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압축한 게 아니죠. 너무 크니까.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 뭔가를 우리가 좀 찾아서 같이 논의해보는 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HK 연합 학술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정수 위원장님, 박은하 대사님, 정상희 대사님, 그다음에 현재 외교부 본부 대사로 계시는, 제가 순간적으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정재남 대사님, 그다음에 TV 조선에서도 오늘 오신 원래 앵커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혹시 얼굴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하원 부장님, 그다음에 부산에도 오늘 총장님 와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셔서 지부총장님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임상래 원장님, 아주 큰 그 역할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박수진 소장님, 뭐 인사 한번 하시죠. 이럴 때 못 뵀으니까. 그다음에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특히 화교 연구, 홍콩 뭐 이런 데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장정화 소장님, 그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연구소에서 또 HK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전용갑 단장님. 네. 제가 너무 6시간을 타고 왔더니 약간 정신이 없네요. 예. 하여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귀중한 자리를 마련을 해서 올해가 마젤란 세계 일주 50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동과 서의 만남, 그리고 저희 사업단 아젠다가 통일환경,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초국적 소통과 협력이거든요. 협력과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뭐 남방 북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이 전 지구를 망라해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오늘 연합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박 3일 일정으로 오늘 여기서 개회식을 하고 내일과 모레는 이제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또 분임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북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방대한 작업을 하는 그런 회의고, 저희가 이제 연말에는 이걸 다 묶어서 책으로 내는 그런 또 전체적인 성과물을 기획을 해서 내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가 앞으로 이 한반도 통일 환경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교류, 협력, 소통, 이런 데 또 다른 단초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 기간 동안 풍부한 학술적 성과, 그리고 교류의 장,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개회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장님. 다음은
두 분의 환영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이신 김홍규 총장님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이신 김인철 총장님께서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 분 다 급박한 학교 사정이 생기셔서 오늘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지정규 부총장님께서 총장님의 인사말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부총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총장 지정규입니다. 훌륭하신 내빈 여러분, 또 많은 연구자 여러분, 멀리 부산까지 오셨는데 당연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총장님께서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는 게 도리였습니다마는 일정 관계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 사립대학들이 요즘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도 많으시고 또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총장님의 환영사를 제가 대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HK 플러스 연합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산을 직접 찾아주신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님, 정상기 전 동북아 협력대사님, 박은하 부산시 국제관계자문대사님, 정재남 외교부 본부대사님, 박한진 코트라 아카데미 원장님, 이하원 조선일보 국제부장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정감사 등 여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축하 인사를 전달해 주신 노웅래 국회의원님, 강병중 KNN 문화재단 이사장님, 손혁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님,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간 이 학술대회 준비를 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를 포함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그리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의 소속 교수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열정적인 노고로 이번 학술대회가 더욱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사회가 바라는 진정한 통섭은 소통을 뜻하는 통섭과 전체를 도맡아 다스림이란 뜻의 통섭, 이 두 가지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통섭은 학제 간 접근을 넘어선 초학문적 혹은 범학문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동과 서, 문화와 문명 만남의 500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이 의미하는 것도 동과 서, 문화와 문명의 소통 흔적을 시간과 물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범학문적으로 논의하고자 함에 있을 겁니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의 만남을 통하여 전개될 2박 3일 동안의 열띤 논의의 과정과 결과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신진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인문사회 분야 연구의 미래를 책임질 분들을 모시고 첨예한 논쟁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연합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마무리를 기원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인문사회 연구의 굳건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발자취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규 부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의 영상을 통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인철 교수입니다. 우리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국가전략사업단이 주관하고 외대 중남미 연구소를 비롯해서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인천대 중국학술원이 공동 주최하는 연합학술대회를 축하드립니다. 동과 서의 문화와 문명 만남의 500년이라는 주제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인류 문명 발전의 미끄럼이 된 문화 교류를 깊이 연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제적 융합과 학교 간 협동을 장려하는 인문한국 HK 사업의 취지는 우리 학교의 글로벌 인재 육성 목표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유라시아 북방 지역과 아메리카 대륙의 중남부 지역은 우리 대학 두 HK 사업단이 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곳입니다. 이미 많은 외대 동문들이 선구적으로 두 지역에 진출하였고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다른 대학 동문들 역시 각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는 태평양을 세계 일주로 횡단한 대탐험과 마젤란의 세계 일주항해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마젤란이 세계를 일주하면서 몸소 실천한 용기와 포부 그리고 동서문명의 교호 정신이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초국적 협력과 소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전 지구적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모색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HK 연합학술대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사 말씀에 대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못 오셔서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분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다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로. 근데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 외교부 산하기관들은 이번 주 내내 움직이지 말라라는 국회에 요청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노웅래 의원, 손혁상 이사장, 이근 이사장 세 분 모두 참석을 못하시고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노웅래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연구원장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입니다. 마젤란의 대륙 발견을 위한 대항해 500주년을 맞이하여 인문 한국 플러스 사업단의 동과 서, 문화와 문명 만남의 500년 학술대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21세기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와 중남미, 중국, 북방 지역을 교류와 융합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팬데믹과 기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대부분의 난제들은 세계인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800년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했던 징기스칸은 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뚫으면 흥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서 하나된 인류가 만들어가는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그려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용감하게 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국외국어대 강준영 교수님을 비롯한 인문 한국플러스 사업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3일간에 걸친 학술대회 성공적 개최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감하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상황이 나빠졌으면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져서 오늘 학술대회를 행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손혁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이사장 손혁상입니다.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인문한국 사업단이 주관하고 부산외국어대 중남미 지역원, 서울대 아세아연구소, 인천대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한국외국어대 중남미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HK 플러스 연합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동과 서, 문화와 문명의 만남의 500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을 아우르는 문물 교환과 문화 교류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들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인류의 협력이 필요한 지금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회의 주제에 들어있는 지속가능 발전은 유엔이 정한 발전의 목표이자 코이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저희 코이카는 사람, 평화, 번영, 환경, 파트너십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개발 협력이 이루어지고 충실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 배경과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연합학술대회와 코이카의 업무는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이카의 사업과는 지리적인 접점도 높아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연구 범위 대상 지역 가운데 아시아 14개국, 중동 중앙아시아 10개국, 중남미 8개국에서 코이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학의 HK 플러스 사업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인문학적 연구 성과들이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코이카도 그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전 지구적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류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문한국연합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프로파일북에 보면 HK 괄호 열고 플러스 괄호 닫고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이유는 인문한국 사업이 출범한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 먼저 출범한 사업단은 HK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뒤에 출범한 사업단들은 HK 플러스 트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다른 트랙의 사업단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HK 괄호 열고 플러스 괄호 닫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연사들께서 축하를 하실 때 불러주시는 사업단 순서는 다른 순서가 아니라 사업단 가나다 순 명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프로파일북을 보면 이 명칭 표기의 순서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국제교류단 이사장이신 이근 이사장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장 강준영 교수님, 그리고 이번 연합학술대회에 참여하시는 서울대, 부산외대, 한국외대, 인천대의 각 사업단 단장, 부단장, 그리고 대표 교수님 및 다른 모든 참여자 여러분, 이번 연합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동과서 문화와 문명 만남의 500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각기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및 문명이라는 단위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500년 전 당시 소통과 협력을 하려 했던 인간들의 조직은 지금 우리가 알고 또 살고 있는 근대 민족 국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여러 경제권, 정치권들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합니다. 이러한 조직이 소위 제국이라는 거대한 다민족, 다부족 정치 경제권인 경우에는 문명이라는 공통의 스탠더드를 발전하였을 것이고, 그 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 완결적인 경제 활동 및 다양한 활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넓은 지리적 범위에 자리 잡은 이러한 각기 다른 문화 및 문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기 완결적인 공간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 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른 공간을 자기 공간화하려는 작업들, 그리고 자기의 공간을 지키려고 했었던 작업들이 대개의 경우 정복, 복속,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또 사무엘 헌팅턴이 말하는 문명 간 충돌 혹은 문화 간 충돌을 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환경적 제약 속에서 보다 나은 생존을 모색하려는 인간들의 몸부림이 바로 그러한 전쟁과 충돌의 역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지리적 환경적 제약의 극복을 위해 충돌과 전쟁만을 일삼아온 것은 아닙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창조를 지속해왔습니다. 실크로드나 간다란 미술, 냉전의 해체 등이 그러한 소통과 협력의 잘 알려진 예일 것이고, 지식과 기술, 새로운 상품과 문물의 전파를 통한 인간 삶의 개선이 그러한 소통과 협력의 혜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저는 동과 서, 문화의 문명의 만남의 역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지금 현재 근대 민족국가로 나누어진 국제사회 속에서 다른 형태의 만남을 이어주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로 인해 보다 많은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른바 공공외교라는 것을 하는 기관에 와 있습니다. 이 공공외교 사업을 해보면 우리 인류는 자신의 공간을 넘어서 다른 공간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 협력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른바 점들의 연결이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옛날과 다르게 소통과 협력이 매우 용이해졌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제약 속에서도 어떻게든 소통, 교류, 협력을 이어나가려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역사 속의 소통, 교류, 협력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한 협력과 소통은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내었고 또 앞으로도 더 나은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각 사업단의 연구 주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이라는 대주제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합학술대회에서 깊이 있고 활발한 학술적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발견, 통찰을 거두시고 그리고 이 학술대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근 이사장님도 손혁상 이사장님도 두 분 모두 학계 출신이다 보니까 환영사에 본인들의 전공 분야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 오른쪽 편을 보시면 5개의 배너가 걸려 있습니다. 이 배너가 각 사업단의 아젠다들입니다. 저희의 지금 오늘 주제는 동과서 문화 문명 만남의 500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인데요. 사실 이 주제하에 안 들어올 아젠다가 없을 겁니다. 동양과 서양 그리고 문화 문명 만남의 지속.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왼쪽부터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은 신전환의 라틴 아메리카, 라틴 플러스를 통한 통합적 접근과 이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메가아시아와 아시아들, 정체성, 역동성, 데이터 텔링. 인천대학교 중국학술로는 중국적 질서와 표준의 재구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중화의 부흥과 1대1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기반으로 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한국외고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는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허브의 구축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연구소는 생태 문명, 사회로의 전환, 라틴 아메리카의 생태 사상과 자연권 패러다임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부가 끝나고 이 2부에서 각 사업단 단장님들이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NM 문화재단의 강병중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강소영 이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이렇게 큰 행사인지 몰랐습니다. 급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NN 넥센 문화재단 강병중 회장님 이하 이사장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의 축사를 대독합니다. 저는 서울디지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인 강소영입니다. 지역학 연구라서 제가 좀 중국말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장수잉입니다. 예. 네, 저랑 동명이인인 중국 여배우가 있더라고요. 예, 좀 기억해 주시고요. 강병중 이사장님의 딸이기도 합니다. 현재 외국 방문 중이신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축사를 읽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 일환으로 연합학술대회가 개최되는데 축하 인사 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여기 부산에서 개최됨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감사 말씀 올립니다. 먼저 재단법인 넥센 월성문화재단을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목적으로 이사장님의 사제 출연과 넥센 그룹의 출연으로 2008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학술 진흥과 문화, 예술 창달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이웃 돕기 사랑으로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주로 부산 지역 혹은 경남 지역의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저희 넥센 KNN 문화재단이 조금이나마 후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지역학 연구의 선구대학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그 산하 국제지역연구센터 주최의 연합학술대회에 부산에서의 2박 3일 여정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합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이지만 특히 안전하게 진행되어 유의미한 학술적인 결과를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이 행사가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학술적인 행사로 기억되기를 바라봅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행사에 참여하시는 사회자, 발표자 그리고 발제자 여러분들 준비하신 만큼 역량을 발휘하시라고 격려 말씀도 보탭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술대회를 주최하고 준비하시느라 바쁘셨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끝마칠까 합니다. 네, 요목조목 읽어봤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다음은 두 분의 기조연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수 위원장님의 기조연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님이 이 마스크 벗으라 그랬어요. 예, 벗겠습니다.
오늘 연합 학술대회 그 주제가 아주 참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과 서, 문명과 문화, 협력과 소통, 아주 그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강준영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장님을 비롯한 부산외대, 서울대, 인천대, 한국외고대 중남미연구소와 국제지역센터 4개 대학 5개 사업단 관계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 기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사회는 지금 호모 사피엔스에서 포노 사피엔스와 코노 사피엔스가 공존하는 그런 그 시대로 옮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난해한 용어 같죠? 호모 사피엔스는 잘 아실 거고, 포노 사피엔스 이거는 바로 이제 핸드폰을 휴대하는 모든 인류가 이제 포노 사피엔스 그런 시대로 돌입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뛰놀던 공간이 경계가 있는 어떤 그 땅 위였다면 디지털 문명 놀이공간은 초국경의 창공입니다. 2018년 현재 세계 10대 기업 중 8개가 포노 사피엔스를 기준으로 새로운 사업을 성공시킨 기업들입니다. 아시다시피 1위 애플, 2위 아마존, 3위 구글, 4위 마이크로소프트, 5위 페이스북입니다.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2022년에는 전 인류의 80%를 차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8년에 1인 1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노 사피엔스, 코너죠. 아까는 포노였지만 이번에는 코너.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코로나를 우리 앞으로 달고 살아야 될 인간이라는 의미로 코노 사피엔스라고 제가 명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노 사피엔스 시대는 인간이 스스로 자처한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과 서, 남과 북의 문명과 문화를 단절시키는 대재앙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만든 생태계 파괴의 후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만년 동토였던 북극해와 시베리아 땅이 해병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인류 전체의 달고나 노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은 1993년에 이미 문명의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이 주장은 20세기적 갈등을 서구 우월주의 차원에서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논리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1세기는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의 화해와 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서간 문명, 남북한 문명이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인류 전체가 공멸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협력 범위는 남북으로는 이곳 부산에서 북구까지, 동서로는 독도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유라시아 14개국입니다. 북방 국가와 협력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몇 가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정학적 측면입니다. 동서로는 지구의 반을 가르고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북으로는 분단의 반쪽 북한으로 인해 대륙과 단절된 섬나라입니다. 북한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북방 대륙과 북극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애석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 문화적 측면입니다. 북방은 당군 조선에서 고구려, 발해, 고려가 번성했던 한민족의 고토입니다.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국경 개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살면 우리의 땅입니다.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중앙아시아는 우리 한민족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간직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와서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은 K 산업화, K 민주화, K 디지털화의 노후화를 갈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지역의 나라들이고 민족들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에 독립을 하자마자 4년 만에 영세에 진입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제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를 만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독립국을 지위를 얻고 또 영세 중립국 지위를 얻는 그 상황이 어떻냐 했더니 이번에 아프간 사태 났을 때 우리는 전혀 간섭할 이유도 없었고 아주 고민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많은 그 시사를 하고 있는 게 우리하고도 매우 유사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군사안보적 측면입니다. 남태평양의 미중 간의 경쟁에 눈이 팔려서 정작 북태평양에서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 간의 각축전은 못 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북태평양 연안에서 동방 2018년이라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무려 러시아 병력 30만이 동원되고 또 중국도 거기 3,500명의 병력을 파견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러 중간에 합동 군사훈련을 바로 북태평양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너일간에는 꾸릴열도 반환문제를 놓고 각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네바 미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의 북극 군사주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북방은 지금 불야성입니다.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가 경제산업적 측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그린 재생에너지 확대는 인류 공동의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초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2018년 기준으로 했어요. 줄이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동서남북 사방에 수소 클러스터를 4개를 만들어 놓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수소 시장을 3분의 1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벌써 발빠르게 움직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후발주자일 경우에는 그만큼 고비용을 치르고 도입을 해야 됩니다. 다섯째가 생태학적 측면입니다. 지구온난화로 2만 4천 년간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얼어있던 윤충이 살아서 자손까지 퍼뜨리는 좀비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선일보 6월 기사인가 이게 나왔던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넌 GMO 농산물 재배만을 인정하는 러시아의 그 광활한 영토, 이게 바로 21세기의 청정 먹거리의 바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벌써부터 러시아 영농 진출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북방 지역, 이거는 바로 북중러 접경 지역인 나진 하산 그 일대 두만강 하구입니다. 정치 경제학적 함의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한민족사적 관점에서 한번 보면 이 지역은 발해의 고토입니다. 고구려인 대조영 발해 건국 이후에 230년간 해동성국을 빌 정도로 융성했습니다.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을 했습니다만 요즘의 기준으로 본다면 북중러 접경 국가입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이 1587년 바로 이곳 둔정관으로 부임했어서 명청교체기에 여진족 침략을 저지하는 녹둔도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바로 거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핫산 지역은
우리 한인들이 1863년에 최초로 두만강을 건너서 정착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독립투사들이 일제 병탐 이후에 독립군건지로 삼았던 것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곳 끄라스키노에는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의 현장이 있고 여순 감옥에서 동양 표란을 집행했던 그러한 인연이 있는 지역입니다. 둘째로 국제 경제사적 관점입니다. 두만강하고는 북중러 삼국이 만나는 끝자락으로 수백 년간의 근대사와 수십 년의 현대사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역사적 요충지입니다. 17세기 중엽에는 두만강 북쪽 지역이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완충지로 설정됐고 1861년에 베이징 조약을 체결로 러시아 영토에 편입됐습니다. 2차 대전 개전 초에는 바로 1938년 7월에서 8월입니다. 한 열흘간 있었는데 소련군이 일본군 침략을 격퇴한 핫산 전투 현장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제 장고봉 전투라 그러죠. 만약 여기서 소련군이 일본군을 저지 못했더라면 2차 대전의 판도가 바뀔 개연성이 있었다고도 할 정도로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2005년 9월 두만강 개발 계획이 이제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만강 지역 개발 계획은 1991년 유엔에서 주도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국제 협력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지정학적 이해상충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북중러 접경 두만강 하구를 천혜의 경제지대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곳을 갈등이 아닌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될 바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러시아와 대북한 경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광입니다. 관광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항공 사각지대인 이곳 핫산에 국제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과 스위스의 접경 지역 바젤 공항이 들어서면서 수년간의 갈등 지역이었던 이 지역이 평화지대로 변한, 그리고 지금은 메트로폴리탄으로 발돋움한 그런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9년에 한반도 평화구상 특별기고문에서 신북방이 지향하는 목표를 사람 중심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방위원회가 추진 중인 나인브리지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북중러 접경인 두만강 하구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역사적인 소명을 할 수 있느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린치핀은 마차나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바퀴 축에 꽂는 핀을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린치핀 코리아가 되면 되는 거죠. 린치핀 코리아는 대한민국이 동북아 공동 번영의 중심축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 아직 그런 역할까지 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 자족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런 역량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제사회 지각 변동이 진행되는 전환기에 있어서 한반도의 중심축인 바로 린치핀 건설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 한국이 군사력 세계 6위, 경제력 10위였죠. 비록 통계 숫자상이라고 하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의 K-팝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한 기생충,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 10월 초에 83개국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례죠. 더 놀라운 것은 반응 속도입니다. 기생충의 성공이 수개월 걸렸는데 오징어 게임은 불과 일주일 만에
그런 정도의 그 명성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게 호모 사피엔스 시대의 괴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한국적 문화 콘텐츠 개발과 함께 산업화와 민주화의 원동력으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류 문화는 한국산 자동차에 이어서 제2의 수출 상품이 됐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민주화와 산업화와 디지털을 이뤄낸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북방, 이거는 우리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북방으로 창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수 위원장님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북방으로 창을 열겠다고 하셔서 저희 사업단과도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조연설은 전 주영 대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로 계시는 박은하 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박은하입니다. 산과 바다의 도시, 또 개방적인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도시, 다이나믹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배경 화면 잠깐 보실까요? 음악이 좀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오늘 강연의 주제는 바로 소통의 메카, 공공외교의 광활한 무대 엑스포입니다. 엑스포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한 장면 좀 보여주실까요? 1851년 최초의 만국 박람회가 런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이드파크 많이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이드파크에 저렇게 유리로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유리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저기에 만국을 초청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죠. 유리로 지었기 때문에 수정궁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명명을 했고요. 박람회 이후에는 런던 교회로 옮겨졌다가 안타깝게도 화재로 인해서 현재는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70여 년 지난 오늘 날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엑스포의 모습입니다. 엑스포는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과 기술, 자본과 인력이 총동원된 문명사의 우리 문명의 전시장이었죠. 그래서 근현대사를 꿰뚫는 인류의 궤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이 엑스포였습니다. 엑스포가 17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온 데는 엑스포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엑스포의 동력은 다름 아니라 평화와 진보에 대한 인류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자국의 위용을 과시하려는 패권적인 욕망도 그 뒤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공공외교라는 개념이나 용어가 없었던 시대에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또 국제 규범을 선도해서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그 공공 외교가 엑스포를 통해서 그동안 펼쳐져 왔던 것입니다. 최고의 공공 외교 무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엑스포가 1851년 런던에서 처음 개최됐는데요. 당시에 왜 엑스포라는 아주 새로운 이러한 장이 열리게 되었을까요? 당시 전 세계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화가 되면서 지리적으로는 다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매일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고 기계 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인식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새로운 것들이 지구 한편에서 저쪽 편까지 연결되기에는 핫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소통할 도구나 방편이 없던 시대에 엑스포는 지식 소통의 방편으로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엑스포에서는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기기관차, 전구, 축음기, 전화, 수세식 화장실, 엘리베이터, 엑스레이, 재봉틀 이런 발명품들이 엑스포를 통해서 등장했고 전 세계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햄버거, 이런 통조림 이런 것들도 엑스포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재미있는 일이죠. 해가 지지 않는 식민지 제국을 건설한 영국이 또 산업혁명에 최선두에 있던 영국은 당시 무슨 생각으로 만국 박람회를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당시에는 새로운 발명품들이 나오면 그 기술들을 다른 나라에서 뺏어갈까 봐 감추던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이었던 알버트 공이 개방이 경쟁력이다 라는 굉장히 선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담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을 보여주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하이드 파크 앞에 가면은 아주 근사한 멋진 알버트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 대사관제가 앞이라서 3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하면서 이 동상 앞을 지냈는데요. 지나다녔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분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아마 성경 또는 마그나 카르타 뭐 그런 아니었을까 짐작을 했었는데 부산에 와서 엑스포를 공부하다 보니 알버트 공이 들고 있는 책이 바로 런던 만국 박람회의 공식 안내 책자였습니다. 이분이 개막 연설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만국 박람회를 통해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을 진보시키고 세상 모든 나라와 평화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이 진보와 평화 이 두 단어가 엑스포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 비전, 진보와 평화는 당시 기계 문명의 압도적인 우위로 국제화와 자유무역을 내세워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해 보겠다라는 영국의 국가적 목표, 외교적 목표와 그대로 부합하는 정신이었죠. 그래서 엑스포를 통해서 영국은 그동안 이뤄온 기계 문명 그리고 국제 질서에 대한 비전을 전파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엑스포를 벌리고 영국의 위상을 마음껏 높이는 공공 외교의 장으로서 엑스포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엑스포는 런던 이후에 파리 런던을 오고 가면서 개최가 되었고 미국이 국제 무대에 등단한 이후로는 필라델피아, 뉴욕, 시카고 이런 미국에서 엑스포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부상하면서는 오사카, 아이치, 상해 그리고 저희 대전, 여수 이런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엑스포를 개최를 했고 지금은 두바이까지 나가서 공공외교의 장을 화려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스포는 그런 물질 문명의 어떤 소통의 장이었지만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주 의미 있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을 엑스포는 마련을 했는데요. 그 하나가 세계사의 흐름을 이끄는 담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엑스포를 계기로 여러 가지 사이드 이벤트가 열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엑스포에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마르크시즘, 사회주의, 노동조합 결성 등이 엑스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엑스포를 통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중문화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통한 또 다른 소통은 표준화, 규범화가 있는데요. 한 예로 1867년 파리 박람회에서 각국의 화폐, 도량형 등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도량형 도구를 보면서 도량형을 표준화해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촉발되면서 미트법에 관한 국제 조약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 도서관을 가보면 다 공통의 도서 분류법을 쓰고 있죠. 그 도서 분류법이라든지 맹인 점자라든지 저작권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엑스포를 통해서 국제 규범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는 첨단 기술의 발표 무대이기도 하고 정보와 문화, 아이디어의 소통의 통로이기도 하고 지구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였던 것입니다. 첨단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널리 펼쳐보겠다. 이런 박람회의 본연의 기능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해진 것은 엑스포에서는 현재의 과제, 도전을 극복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준다는 것이 새로운 엑스포의 역할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이것이 지금 엑스포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공공외교가 자국의 하드 파워를 과시하는 것보다는 이런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것이 정말 공공외교의 효과다라는 것과 아마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엑스포의 미래라는 단어가 주제로서 전면에 대두된 것은 1939년 뉴욕 박람회였습니다. 이 화면 한번 기억나시나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1939년 39라고 저기 써여 있죠. 타임 캡슐입니다. 뉴욕 박람회에서 5,000년 후에 5,000년 후 6,939년에 우리 문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문명의 샘플들을 담아서 뉴욕 박람회장이었던 플러싱 매도에 묻는 장면입니다. 6,939년 상상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엑스포의 상상력입니다. 박람회의 눈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미지의 세계를 예언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시각을 명확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다. 오늘의 세계를 움직이는 아이디어, 동력, 물질, 이것이 바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도구이며 엑스포에서 이 도구들을 여러분께 펼쳐 보일 것이다 라고 뉴욕 박람회 책자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이디어, 미국의 과학, 미국의 기술, 미국의 문화가 바로 미래 세계의 좌표가 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뉴욕 박람회였습니다. 탄탄대로를 걸어오던 엑스포가 소강 상태를 맞게 되는데요. 2차 대전 참화를 겪으면서 원자탄의 그 파괴력을 보면서 엑스포의 정신인 진보와 평화에 대한 회의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상당 기간 엑스포는 소강 상태를 맞게 됩니다. 철학이 부재한 물질 문명에 대한 반성이 나왔고요. 그래서 미래와의 소통, 미래에 대한 책임, 예술과 철학과 과학 간 소통, 인간성의 회복 이런 것들이 엑스포의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958년 브뤼셀 엑스포에서 엑스포의 부활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주제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물, 도시, 해양, 식량, 지구 사랑 그리고 연결 이런 미래에 대한 주제가 대주제로 이제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는
당면한 현안에 대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과 그에 더 나아가서 미래와의 소통을 하는 장으로서 엑스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엑스포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두바이에서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은 두바이 프랑스관 앞입니다. 밤마다 외계인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진은 며칠 전 개회식 때 참석한 그 BIE 박람회 의장인 우리 최재철 대사께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고 허락을 받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와 소통한다라는 상상력을 엑스포에서 보여주는 거죠. 엑스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타임머신이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한 변화의 촉매제이고요. 그리고 국가 브랜드의 쇼케이스고 또 창의력과 혁신 능력, 상상력의 시험대입니다. 그럼 우리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신청서를 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 그리고 로마 또 우크라이나 도시도 지금 신청서를 냈고요. 상당히 심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2030년 월드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거대하게 펼쳐질 공공 외교의 무대, 그 소통의 무대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미래의 국제 질서를 선도하는 메인 플레이어로서 한국을 당당히 무대에 올려야겠죠. 그것은 엑스포의 어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엑스포에 담을 우리의 미래 비전과 우리 감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893년에 처음으로 엑스포에 참가를 했습니다. 시카고 엑스포인데요. 저 그림의 사진의 제일 왼쪽에 있는 겁니다. 1893년이면은 우리 그 조선 국군이 상당히 쇠퇴해 가던 때 시카고까지 가서 저런 경복궁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박람회에 참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통해서 세계와 만나고자 했던 바람, 그리고 세계를 알고자 했던 열정, 그리고 우리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에 1893년 그때부터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열망과 의지는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를 유치하게 이제 됐는데요. 93년 대전 엑스포에서는 신흥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세계 무대에 올린 엑스포입니다. 그리고 2012년 여수 엑스포는 해양 강국으로서 경제 강국으로서 한국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죠. 이 두 엑스포는 전문 엑스포, 인정 엑스포라고 하죠. 특정 분야에 속한 엑스포고 종합적인 정식 엑스포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개최에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엑스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초연결 사회. 이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하에 우리는 지구, 기술, 돌봄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스토리와 우리의 비전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실까요?
coming together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for the coexistence and prosperity of the human race. South Korea's Busan would like to join in to create a new beginning. 네, 조금 더 긴 동영상도 있습니다만 좀 짧게 임팩트를 드리기 위해서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좀 풀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환점이 될 엑스포 공공외교의 한마당 2030 엑스포를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항해를 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let's move into the expo world and let's navigate toward a better world. 감사합니다. 예, 박은혜 대사님 감사합니다. 엑스포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 문명의 만남 그리고 소통, 평화와 번영을 위한 Peace and Prosperity를 위한 우리 모두의 협력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로써 1부 순서를 마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을 한 다음에 각 사업단 단장님들께서 사업에 관해서 소개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이 4시 47분인데요. 4시 52분까지 기념 촬영을 마치고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탄상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